어제는요, 제가 평생 입에 담지도 못했던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저는 올해 67, 결혼한 지는 40년이 좀 넘었고요.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냥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웃기죠? 손주도 둘이나 있는 할머니인데 여전히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이라는 게요. 저는 50대까지는 그냥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치이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시누이들 눈치 보면서 명절마다 쓰러지도록 일하는 거. 그게 결혼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제가 만만했던 거라는 걸요. 우리 시어머니는 올해 86이세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시집살이 고인물이죠. 평생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어요. 나는 시집살이 너보다 100배는 더 했다. 그러니 너는 참는 연습이라도 해라. 처음엔 그 말이 안쓰럽게 들렸어요.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니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밥상에 국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올려봤다. 그래도 그때는 같이 사는 게 당연했지. 그렇게 본인 사연을 읊으시다가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러니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난 그래도 네 밥은 해먹이지 않냐. 감사할 일을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빼앗아 가셨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 들어와 살았어요. 친정엄마는 그러셨어요. 딸, 조금만 참아라. 세월이 약이다. 그 세월이 40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제가 키도 크지 않고 얼굴이 화려한 편도 아니고 직장도 그냥 평범한 은행 창구 직원이었거든요. 어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뼈만 남았냐? 밥도 안 먹고 연애만 했나? 처음 혼수 보러 갔을 때 하신 말이에요. 그때는 저도 웃으면서 넘겼죠. 어머님, 앞으로는 어머님이 밥 잘 먹이시면 금방 살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쏘아붙이셨어요. 내가 왜 너 살을 찌우니? 우리 아들 살 찌우기도 바쁜데.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집에서는 평생 제가 우리 아들 뒤에 꼬리표로만 살 거라는 걸요. 결혼하고 첫 명절. 신혼이라 설렘도 있었죠. 새 옷도 사고 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고민하고 나름대로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새벽 5시 반. 시어머니가 문방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며느라, 언제까지 잘 거냐? 명절날 해 뜨는 꼴 보겠다. 저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알람 맞춰놨는데 제가 잠이 깊었나 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문짝이 울리게 꽝 닫으며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게 다 네가 우리 집을 쉽게 본다는 뜻이다. 시댁은 전쟁터야. 전쟁터에서 늦잠 자면 죽는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전쟁터가 된 건.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잠깐 숨 돌리려고 부엌바닥에 앉았더니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 위로 뭔가 떨어졌어요. 시어머니 슬리퍼였어요. 앉으면 죽는 줄 알아? 며느리는 움직일 때 예쁘다. 그 말은 30년 넘게 제 귀에 박힌 주문이었죠. 그리고 그 주문은 나이 들어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명절 오후,
시누이들이 왔어요.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집이 있는데 명절 때만큼은 꼭 친정에 오죠. 그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언니,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작은 시누이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말했어요. 전만 22판 넘게 붙였는데 뭐가 없다는 건지. 냉장고에 과일 있어. 깎아줄까? 그렇게 대답했더니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에이, 언니, 과일 정도는 제가 깎죠. 언니 오늘 많이 힘드셨잖아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게 남아요. 근데 큰 시누이가 주방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다시 나왔어요. 언니, 근데 이 칼 너무 무딘데? 언니, 칼 좀 갈아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 오는데 이렇게 무딘 칼로 어떻게 요리해요? 제가 그 칼로 오늘 아침부터 온갖 걸 다 썰었는데 갑자기 무디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야, 며느라, 너 아직도 앉아있어? 애들 왔는데 인사는 제대로 했어? 인사는 제대로 했냐고. 아까 현관에서 절까지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건지. 예, 어머니, 인사 다 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애들 차 좀 내와. 밥 먹고 차는 마셔야지. 저는 다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찻잔 4개를 꺼내서 녹차를 우렸어요. 설탕, 꿀, 다과까지 준비해서 정반에 담았죠. 거실로 나가는데 시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언니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어? 그러니까 요즘 밥을 잘 안 먹나 봐.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을 지나서 조용히 차를 내려놨어요. 아무도 고맙다는 말 안 했죠. 저녁이 되자 시누이들은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 그만 갈게.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애들 학원 보내야 돼. 언니,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셨어요. 설거지 1번, 쓰레기 버리기 1번, 손끝 하나 안 대고요. 남편은요? 딱 한국 아들입니다. 입으로는 늘 이래요. 우리 엄마 말은 너무 심하게 듣지 마. 원래 저런 분이야. 근데 정작 엄마에게 한마디도 못해요. 항상 저만 보는 거죠. 당신이 좀 맞춰드려. 당신이 더 어리지 않냐. 60이 넘어서도 저보고 더 어리니 참으라고요. 참는 것도 사람 할 짓이어야 참죠.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병원에 갔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요. 전을 붙이다가 손목을 다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손목 인대가 많이 손상됐네요. 무리하셨어요? 네, 명절에 요리를 좀 많이 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하셔야죠. 이러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선생님은 깁스까지는 아니어도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 처방전을 주셨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손목을 다쳐서요. 병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다가 고개도 안 돌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약은 받아왔네? 네, 받아왔습니다. 그럼 됐네. 저녁은 해야 되는 거 알지? 저는 그때 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한 손으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오른손은 보호대 때문에 거의 못 쓰니까 왼손으로 채소를 썰었죠. 칼질이 서툴러서 시간이 2배로 걸렸어요. 식탁에 밥을 차려 놓으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반찬 가지수가 적네? 죄송합니다. 손목이 아파서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내가 도와줬을 텐데. 도와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그렇게 아프면 병원 좀 다녀와. 왜 참고 있어? 다녀왔어요. 그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회사 바쁘잖아요. 에이, 그래도 말은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 얼굴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손목이 나은 건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다 했어요. 손목이 아파도 밥은 해야 하고, 설거지는 해야 하고, 빨래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누이들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한텐 나는 정말 며느리구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구나. 아프면 고장난 기계, 나으면 다시 작동하는 기계.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50대 후반이 되고 60대가 되고 환갑이 되고 저는 점점 더 늙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일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났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셨거든요. 80이 넘으시니까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던 일까지 제가 다 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청소, 시어머니 식사 준비, 시어머니 약 챙기기,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 시어머니 목욕 도와드리기. 그러다 보니까 제 몸도 자꾸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었죠.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도 바쁜데 제가 언제 병원을 가요. 그렇게 65이 됐을 때 처음으로 쓰러졌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일으켰죠. 여보, 괜찮아? 왜 여기 누워 있어? 어지러웠어요. 잠깐 쉬려고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어지러웠고 그 다음 날도 어지러웠거든요. 결국 남편이 억지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검사를 받았더니 빈혈이었어요. 심한 영양결핍에 과로까지 겹쳤대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네, 하는데요. 아니요, 식사량이 많이 부족해 보이세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요? 3끼를 제대로 드시는 게 맞나요? 그제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번 가족들 밥을 차리고 제 밥은 나중에 남은 걸로 대충 먹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드시고 남편이 먹고 남은 찬밥에 국물 말아서 후루룩 묻는 게 제 식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에는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 준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빈혈이 심하대요. 앞으로는 식사를 좀 잘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밥을 더 많이 해. 네가 먹을 것까지. 저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요. 제가 밥을 더 많이 하라고요? 제가 아픈데도 결국 제가 더 일하라는 얘기였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어디 아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마음이 왜 아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집안일을 다 혼자 하니까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파출부 아줌마 한번 불러볼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파출부요? 저는 며느리인데 파출부를 부르자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일주일에 엿새는 파출부고 하루는 며느리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 말을 해봐야 알지.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쉬면 되지. 낮에 집에 있으면서 왜 못 쉬어? 저는 그만 울컥했어요. 집에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데 언제 쉬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했고요. 저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했죠. 그러다가 제 인생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어요. 제가 환갑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어머니 모시고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자.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모시고 우리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자고? 요즘은 공유형이라고 하더라. 같이 들어가서 살면 간호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당신도 일 안 해도 되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 말만 들으면요.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저는 잠깐 흔들렸어요. 나도 이제 부엌에서 해방인가? 밥 좀 안 해도 되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근데 당신은? 내가 왜? 당신은 회사 다니잖아. 그럼 나랑 어머니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당신은 출퇴근해? 남편이 그제야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니 뭐 퇴근하고 가서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평생 그대로구나.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웃긴데 눈물이 같이 나오는 웃음 있죠?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 엄마 돌봄센터에 나를 같이 집어넣겠다는 거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 얼마나 좋은데. 골프장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남편은 진심으로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상처받는지 상상도 못하겠다는 얼굴. 그 표정을 보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나를 부인으로 보는 거야? 요양보호사로 보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40년 만에요. 근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야,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어머니도 늙으셨잖아. 누군가는 모셔야지. 그 누군가가 당신인 게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억울하냐고? 모르겠다. 그냥 허무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모셔야 하는 사람이구나. 아내도 여자도 사람도 아니라 그냥 며느리.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참는 쪽이었어요. 그래,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어디 가서 남한테 맡길 수도 없지. 실버타운이면 나도 조금은 덜 힘든 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두 번째 폭탄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떨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실버타운 계약서야. 한번 읽어봐. 종이를 넘기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단어가 보였어요.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이름 칸에 남편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건 뭐야? 아, 그거 당신이 주 보호자잖아. 나는 일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머니 돌보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이름은 당신으로 해달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주 보호자, 실질적 돌봄 책임자. 어쩌면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도 다 나한테 오는 사람. 당신은 정말 끝까지 며느리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종이를 탁 늘여놓고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 당신이니까 믿고 맡기는 거잖아.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밀며 나오셨어요. 휠체어는 아직 혼자도 잘 밀면서 이사가게 집안에서는 꼭 누가 밀어줘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죠. 니들 뭐하니? 우리 며느리 또 예민하게 굴어? 남편이 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실버타운 계약서 쓰는 거야. 아유, 잘 됐다. 며느라, 너 거기 가면 밥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하냐? 너 평생 나 시중만 들다가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이 좋아졌네. 평생 나 시중만 들다가 가는 줄 알았다.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 노후를 애초에 이렇게 설계하고 있었구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요? 나? 나야 당연히 가지. 거기서 너랑 같이 살면 되잖아. 어머니께서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요, 저도 제 노후가 있는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 네 노후? 네 노후가 뭔데?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네 노후지? 어머니, 저도 이제 67입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쉬긴 뭘 쉬어. 나 봐. 나는 86까지 살았어도 하루도 안 쉬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휠체어 팔걸이를 탁 쳤어요.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동수야, 네 마누라 교육 이따위로 시켰냐?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지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사과해. 뭘 사과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투부터 잘못됐잖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도 어른이에요. 저도 67이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갱년기야? 갱년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저를 이해할 생각이 없구나. 제 말은 차 갱년기 때문이고 예민함 때문이고 성질 때문이구나.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어요. 상자 하나를 꺼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비상금 상자. 10년 넘게 복지관에서 설거지 알바하고 경로당 도시락 싸는 일 도와주고 명절마다 남의 집 청소까지 나가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애써 모았는지 갑자기 그 돈들이 다 안쓰러운 내 인생 같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 동구로 나 후에 살아볼까?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세면 도구, 그리고 상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고 있는 새벽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문 위에 종이 살랑 울렸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은빛마을로 갔어요. 아침 8시에 도착했더니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놀라셨어요. 어머,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네, 급하게 좀 알아보려고요. 입주 상담이세요?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요. 직원분이 서류를 꺼내더니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증금, 월세, 공과금, 식사비용, 그리고 이곳의 규칙들.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에요. 각자 방이 있고, 공용 공간도 있고요. 원하시면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안전하죠. 관리인도 있고, 이웃도 있으니까. 근데 같이 사는 것보다는 자유로워요. 간섭 없으니까. 간섭 없다는 말에 마음이 확 끌렸어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직원분이 잠깐 당황하셨지만 인내 웃으셨어요. 빈 방이 하나 있긴 해요. 계약하시려면 보증금이랑 월세 먼저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드릴게요. 저는 상자를 열어서 현금을 꺼냈어요. 1,500만 원. 보증금이랑 월세 석 달치였어요. 돈을 세는 직원분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봤나 봐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직 몰라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제 돈이고 제 결정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67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얻었어요. 방은 작았어요. 원룸보다 조금 큰 정도. 침대랑 책상,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 근데요, 그 작은 방이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며느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눈물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28통, 문자가 15개, 다 남편이었어요.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집에 없는데 어디 간 거야? 엄마가 난리야. 당장 전화해. 마지막 문자는 이랬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 안 보인다고 경찰을 불러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며칠 있다가 연락할게요. 보내고 나니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왔어요. 또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당장 집에 와. 안 오면 당신 친정에 전화한다. 친정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빠 하나 있는데 10년째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 오빠한테 전화한대요. 저는 답장했어요. 전화하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공용 식당이 있었거든요. 내려가니까
어르신 몇 분이 식사 중이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오셨어요? 네, 아까요. 혼자 오셨어요? 자식들은요? 네, 혼자 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여기 다들 그래요. 혼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밥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된장찌개에 밥, 반찬 몇 가지, 평범한 식사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설거지 안 해도 됐거든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밥을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밥이 맛있어서요. 밥이 맛있어서 울어요? 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요. 할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나도 알아요, 그 마음.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더니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도, 남편이 뭐 하냐고 묻는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빨래 돌아가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근데 점점 그 고요함이 편해졌어요. 아, 이게 쉬는 거구나. 이게 혼자만의 시간이구나. 저녁이 됐어요.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52통, 문자가 35개. 남편이랑 큰 시누이랑 작은 시누이, 심지어 제 오빠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영희야, 지금 뭐 하는 거냐? 매형이 난리야. 당장 집에 가라. 오빠는 10년 동안 제 안부 한번 안 물어보다가 매형한테 전화 받으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답장했어요. 오빠, 나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우로 혼자 잤어요. 40년 만에요. 옆에 남편도 없고, 다음 방에 시어머니도 없고, 완전히 혼자.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누가 코 고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누가 새벽에 깨워서 물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잘 수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 소리를 듣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간은 9시였어요. 9시. 저는 평생 5시 반에 일어났는데 9시까지 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여긴 제 집이 아니었어요. 아, 맞다. 나 여기 왔지.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 하지? 아침 준비? 안 해도 돼. 시어머니 약 챙기기? 안 해도 돼. 설거지? 안 해도 돼.
그럼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씻으러 갔어요. 화장실이 딸린 방이라서 문 잠그고 천천히 샤워를 했어요. 40분 동안요. 평생 10분도 못 씻었는데 40분 동안 물 틀어놓고 씻었어요. 아무도 문 안 두드렸어요. 아무도 물 아껴 쓰라고 안 했어요. 샤워하면서 또 울었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입고 나와서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거울에 비쳤어요. 주름도 많고 피부도 처졌고. 근데요, 그 얼굴이 어제보다는 좀 밝아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또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너무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저는 영희예요. 영희 씨, 여기 와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긴요. 그냥 쉬려고요. 순자 씨가 웃으셨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온 사람들 다들 처음엔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걸. 순자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순자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며느리 생활 35년 하다가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자식들은 뭐라고 안 했어요? 난리 났죠. 아들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리고. 근데 저는 안 돌아갔어요.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설득하려고. 근데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는 석 달에 한 번. 그것도 문자로만 연락 와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섭섭했죠. 근데 이제는 편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요. 순자 씨 이야기를 듣는데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어요. 은빛마을 주변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바람. 이런 걸 언제 봤나 싶었어요. 저는 평생 천장만 보고 살았나 봐요. 부엌 천장, 방 천장, 거실 천장. 하늘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큰 신우이였어요. 언니,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좀 쉬고 있어. 쉬긴요. 우리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세요. 언니가 책임져야죠. 나는 책임질 의무 없어. 네? 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잖아. 너희가 책임져.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나는 이제 며느리 안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 연락했어요. 설거지 알바 다시 할 수 있냐고요. 담당 선생님이 반가워하셨어요. 사모님,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내일? 그렇게 급하세요? 네. 일해야 돈 벌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설거지하고
청소 돕고 그러면 하루에 2만 원 받았어요. 적은 돈이지만 제가 번 돈이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모르겠어.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야.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럼 당신이 해드려. 나는 회사 다니잖아. 나도 일 다녀. 뭐? 무슨 일? 복지관에서 설거지해.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진짜 미쳤구나. 67에 설거지를 하러 다녀? 나는 괜찮아. 재밌어. 재밌긴 뭐가 재밌어. 창피하지도 않어? 뭐가 창피한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데.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시누이들이 찾아왔어요. 둘이 함께요. 은빛마을 로비에서 만났어요.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카페에 앉았어요. 시누이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우세요. 그래? 네, 언니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집에 돌아오세요. 싫어. 언니, 나 이제 안 돌아갈 거야. 미안하지만. 작은 시누이가 울먹였어요. 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요? 오빠는요? 너희가 모셔. 너희 엄마잖아. 너희 오빠잖아.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가족이 뭐예요? 너희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며느리였지. 무슨 말씀을. 나는 평생 너희 집 며느리였어.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시누이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슬퍼서 운 게 아니었어요. 후련해서 울었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제 마음을. 40년 동안 참았던 말을. 2달이 지났어요. 저는 복지관 일을 계속했고 은빛마을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순자 씨랑 경숙 씨랑 미자 씨. 다들 저랑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를 떨었어요. 각자 살아온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 어느 날 경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죄인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도 다 봐주고 그랬으면 이제 편하게 살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도망쳐 나온 것처럼 여기 있어야 하는 건지 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가족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 못 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니까. 저도 한마디 했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들렸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원래도 늙었지만
더 늙어 보였어요. 당신 없으니까 집이 영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하시고, 나도 힘들고. 그래?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응? 싫어. 당신, 나 여기 좋아. 편하고 행복해. 행복하긴 혼자 살면서 뭐가 행복해? 혼자라서 행복해. 남편이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변했어. 응, 변했어. 나는 싫은데. 그건 당신 문제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던 말 같았어요. 좋아. 뭐? 이혼하자. 나도 그러고 싶었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진심이야? 응, 진심.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응, 이혼하자.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일어섰어요. 좋아, 알았어. 이혼 서류 보낼게. 그렇게 남편은 가버렸어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왔어요. 재산 분할 항목을 보니까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남편 명의로 된 건 예금 조금이었어요. 그것마저도 반으로 나누긴 싫은지 제 몫은 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냥 사인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유가 중요했으니까요. 이혼 신고가 완료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순자 씨한테 전화했어요. 순자 씨, 나 이혼했어요. 축하해요, 영희 씨. 고마워요. 근데 왜 축하인지 알겠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그날 밤 순자 씨, 경숙 씨, 미자 씨랑 같이 치킨을 먹었어요. 맥주도 한 캔씩 마셨죠. 건배! 영희 씨 새로운 인생! 건배! 우리는 웃으면서 맥주를 부딪혔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몇 주는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근데 동시에 엄청 홀가분한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챙겨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죠. 그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복지관 일도 계속했어요. 설거지하면서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모님, 아니 영희 씨, 다른 프로그램도 들어보실래요? 무슨 프로그램요? 요가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해도 돼요? 당연하죠. 왜 안 돼요? 그래서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이랑 노래 교실. 처음 요가 수업 갔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호흡부터 배워볼게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눈 감으세요. 눈을 감았어요. 자,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코로 천천히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입으로요. 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괜찮아요. 호흡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아, 나한테 이렇게 쌓인 게 많았구나. 이렇게 풀어야 할 게 많았구나. 요가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 몸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가벼웠고요. 노래교실도 재미있었어요. 다들 옛날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노래를 잘 몰랐어요. 평생 노래 부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악보를 나눠주시고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다 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같이 따라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서툴지만 제 목소리.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저 노래 못해요. 그래도 좋아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칭찬받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싶었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제안했어요. 영희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우리 넷이서 강릉 가보면 어때요?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저 돈이 많지 않은데요? 걱정 마세요. 저렴한 데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하룻밤에 3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갔어요. 순자 씨, 경숙 씨, 미자 씨, 저 넷이서 버스 타고 강릉까지 갔어요. 3시간 걸렸는데 전혀 안 지루했어요. 계속 떠들면서 갔거든요.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야호! 경숙 씨도 따라서 야호! 미자 씨도 야호! 저도 용기 내서 소리쳤어요. 야호! 우리는 60, 70 넘은 할머니들이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며 웃었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았는데 신경 안 썼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넷이서 한방 썼어요. 밤새 수다 떨었어요. 나 결혼 첫날 얘기할까? 경숙 씨가 시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버릇없는 거다. 우리는 웃었어요. 웃긴데 슬픈 웃음. 미자 씨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명절 때 전 100개 넘게 부쳤어. 근데 시누이가 하나 먹어보더니 그러더라. 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짜긴 뭐가 짜. 딱 적당했는데. 순자 씨도 했어요. 나는 출산하고 이틀 만에 집에 왔어. 시어머니가 병원비 아깝다고. 그리고 바로 밥하라고 하더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제 차례가 왔어요. 나는 평생 제 약봉지 없이 살았어요. 아프면 참았어요. 병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들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경숙 씨가 말했어요. 우리 참 대단하다.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 그것도 맞아. 우리는 다시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행복한 웃음.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순자 씨라 물었어요. 영희 씨, 후회 안 해요? 뭘요? 이혼한 거요. 집 나온 거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후회 안 해요. 전혀. 가족 그립지 않아요? 그립긴 한데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손주는요? 손주는 좀 그립지요. 근데 손주도 결국은 다 크잖아요.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지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처음엔 손주 생각에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근데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손주는 학원 바빠서 할머니 볼 시간 없대요. 우리는 또 웃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고 저는 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복지관 일하고 요가하고 노래 부르고.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또 물으셨어요. 영희 씨, 봉사활동 해보실래요? 봉사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희 씨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도시락 봉사. 첫날 5분 댁을 방문했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한 할머니 댁에 갔는데 방이 너무 어두웠어요. 할머니, 불 켜드릴까요? 아니야, 전기세 아까워. 그래도 너무 어두운데요? 괜찮아, 나는 잘 보여. 도시락을 드리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 할머니는 전기세 앞디려고 어둠 속에서 사시는구나. 집에 와서 제 방을 봤어요. 불도 밝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나는 참 행복한 거구나. 이혼하고 집 나오고 혼자 살지만 나는 행복한 거구나. 그날 밤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 1.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2.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3.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 4. 친구들이 있다. 5. 내 방이 있다. 6. 내 이름이 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어요. 행복한 이유가. 석 달 후, 손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요. 할머니, 나 민준이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준이, 제 큰 손주, 올해 15살. 답장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어디 사세요? 가도 돼요? 그래, 주소 보낼게. 다음 주말 민준이가 왔어요. 혼자요.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민준아, 많이 컸네. 할머니는 왜 집 나가셨어요?
다들 할머니 얘기 안 해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서 나왔어. 아빠랑 할머니랑 싸웠어요? 좀 그랬지. 민준이가 제 방을 둘러봤어요. 여기 좋네요. 조용하고. 그치? 할머니도 좋아.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친구들도 있고, 일도 하고, 바빠. 할머니가 일을 해요? 복지관에서 설거지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해. 민준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왜요? 돈이 없으세요? 아니, 있어. 근데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고.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뭐? 진짜요. 할머니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집에 계실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민준이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왔어요. 혼자서요. 그리고 제 친구 할머니들이랑도 친해졌어요. 작은 손주 지은이도 나중에 왔어요. 12살. 처음엔 낯가려 했는데 금방 적응했어요. 할머니, 여기 재미있어요. 할머니들이 다 친절하세요. 그치? 우리 집에는 맨날 싸우는 소리만 나는데 여기는 웃는 소리가 나요. 아, 그 집이 아직도 그렇구나. 싸우는 소리만 나는 집. 저는 그 집에서 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간 1년이었어요. 복지관 일도 계속했고요. 요가랑 노래 교실도 꾸준히 다녔어요. 도시락 봉사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시작했어요. 글쓰기 수업. 복지관에서 하는 내 인생 쓰기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곧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세요. 처음엔 뭘 쓸지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주제를 주셨어요. 이번 주 주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처음을 써보세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의 첫 아침. 67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다.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한참 바라봤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있다는 걸 67이 되어서야 알았다. 선생님이 제 글을 읽으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영희 씨, 이거 정말 좋은 글이에요. 계속 쓰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썼어요. 매주 한 편씩 제 이야기를요. 시어머니의 슬리퍼, 명절 전쟁, 설거지하는 손, 혼자 먹는 치킨, 바닷가에서 외친 야호. 쓰다 보니까 제 인생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픈 기억도 슬픈 기억도 글로 쓰고 나니까 조금 덜 아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도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그냥 며느리로 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산 거구나.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영희 씨, 이 글들 모아서 책으로 내보는 건 어때요? 책이요? 누가 제 글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영희 씨 이야기는 특별하니까요. 특별하긴요. 그냥 평범한 며느리 이야기인걸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모두가 겪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제 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씩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영희 씨, 책 제목은 뭐로 할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며느리로 산 40년은 어때요? 너무 무겁지 않아요? 미자 씨가 제안했어요. 67의 새 출발은 괜찮네요. 경숙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사람이다. 우리는 웃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며느리를 그만두는 날, 2달 후, 책이 나왔어요. 얇은 책이었어요. 150페이지 정도. 복지관에서 자비 출판으로 냈어요. 처음엔 50권만 찍었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가지려고요. 근데 복지관에 책을 몇 권 놔뒀더니 사람들이 읽더라고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저요. 제가 썼어요. 와, 진짜 공감돼요. 저도 며느리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뿌듯했어요. 한 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면 나가면 돼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복지관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러다가 어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영희 씨 이야기 기사로 쓰고 싶은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요? 왜요? 요즘 노인 여성의 독립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영희 씨 사례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님이 여러 가지 물으셨어요. 왜 집을 나오셨어요? 더는 못 살겠어서요. 가족들 반대는 없었나요? 많았죠. 근데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후회는요?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앞으로 계획은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기사가 나갔어요. 인터넷에요. 그러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대단하시다.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 같다. 근데 악플도 있었어요. 가족을 버린 이기적인 여자, 효도도 모르는 사람, 저러니까 이혼당하지? 악플을 보는데 처음엔 속상했어요. 근데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악플 다는 사람들은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큰 출판사요. 영희 씨, 저희가 책을 정식으로 출판하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정말요? 네, 영희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제 책이 진짜 서점에 나왔어요. 며느리를 그만두는 날. 표지에 있는 제 사진이 실렸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 책이 나가고 일주일 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요. 용희 씨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예순일곱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김영희요. 4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뒤에 숨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 책 선물할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어제 1년 만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전화가 왔었거든요. 시누이한테서요. 형님,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를 왜 불러? 엄마가 형님 보고 싶다고 하세요. 망설였어요. 근데 결국 갔어요. 인간적으로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병원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87. 1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영이냐? 네,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이요. 미안하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요? 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미안하다. 눈물이 났어요. 원망도 많았고 화도 많이 났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잘 사냐? 네, 잘 살아요. 그래, 잘 살아라. 네 인생 살아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으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병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 오래간만이네. 그러게요. 당신 책 봤어? 그래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해 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저는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그때 좀 더 잘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깨끗하게요. 병원을 나와서 버스를 탔어요. 운빛마을로 가는 버스.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어요. 제 방, 제 공간.
침대에 앉아서 거울을 봤어요. 68이 된 제 얼굴. 주름도 많고 머리도 하얗고 늙은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친구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순자 씨, 영희 씨, 저녁 같이 먹어요. 경숙 씨, 오늘 치킨 먹을까요? 미자 씨, 나 맥주 사올게요. 저는 답장했어요. 좋아요. 7시에 봐요.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가 적힌 노트. 오늘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7. 나는 이제 나로 산다. 저는 이제 알아요. 며느리로 산 40년은 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걸.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유가 더 소중한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로 살 거예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영희로요. 저녁 7시 친구들이 제 방에 모였어요. 치킨이랑 맥주를 펼쳐놓고 우리는 건배했어요. 건배! 우리의 자유로운 인생에. 건배! 우리는 웃으면서 맥주를 마셨어요. 60, 70 넘은 할머니들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어제 저는 평생 입에 담지도 못했던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자유로워요. 내일 저는 더 자유로울 거예요. 모레 저는 더더욱 자유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며느리는 이름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로 사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김영희로 살 겁니다. 며느리를 그만두고 나를 시작한 김영희로요.